자, 오늘 할 단어는 수열인데 이 수원의 마지막 단어는 수열. 이 교과서대로의 정의를 써보면은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의 나열, 수의 배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규칙을 갖는 수의 배열이면 모조리 다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써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수를 13579라고 나열했으면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수가 올지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거야.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할 건데 예를 들어서 24816 이렇게 쓰고 있다면 역시나 이 다음에 어떤 수가 올지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규칙을 갖기만 하면 수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규칙을 갖는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런 규칙을 표기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보이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커지는 거, 또는 일정한 비율을 곱하면서 커지는 것들, 또는 역으로 일정한 값을 빼면서 작아지는 것도 있을 거고, 일정한 비율로 나눠지면서 또 작아지는 형태도 존재를 할 거야. 그 외에도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거 나누는 거 이외에도 우리가 눈으로 규칙을 파악할 수 있기만 한다면 걔네들은 모조리 다 수열이라고 할 수 있어.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내가 2358이라는 수열을 표기를 해봤는데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잠깐 멈춰놓고 한번 생각. 자, 2358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를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12를 얘기하지. 첫 번째로 이 12가 오게 되는 판단 근거, 2에서 3으로 갈 때까지 플러스 1, 3에서 5까지 가는데 플러스 2, 5에서 8까지 플러스 3, 그러니까 8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이 4를 더해서 12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자, 이거를 생각했어도 되게 잘한 건데 이 12 말고 또 다른 숫자가 하나 또 올 수 있거든.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봐. 한 30초? 1분 정도. 두 번째, 2랑 3을 더해서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 3하고 5를 더했더니 역시나 그 다음 숫자가 나온 것 같거든. 그러니까 2358이라는 배열이 있을 때 1, 2, 3, 4, 5, 6, 7, 8을 순서대로 더해서 만들어도 노란색 나름의 규칙이 생길 거고, 파란색으로 본다고 하면 앞에 있는 두 개의 합으로 그 다음 항을 결정하는 형태로 새로운 수열이 또 결정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계속 더해서 가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규칙도 내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규칙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걸로 한정 지을 이유가 없고, 어떤 형태든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만 한다면 걔네들은 다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애매한 게, 아니 그러면 2358이라고 나왔으면 그 다음 얘로 가야 되냐 얘로 가야 되냐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생길 건데, 절대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애매하게 출제하지 않겠지. 시험 문제로 만약에 이걸 출제를 하고 싶다면 얘네들이 갈리게 되는, 그러니까 최소 이 라인까지는 줘야 될 거야. 왜냐면 이 라인까지 줬다 그러면 앞에서 두 개 더한 걸로 그 다음 게 성립되지 않으니까 파란색을 배제할 수 있고, 만약에 13이라고 줬다면 1, 2, 3, 4를 더한 게 아니게 되니까 위에 있는 걸 또 지울 수 있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너네한테 일정한 규칙을 제시를 해줄 텐데, 그걸 찾는 거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지 또.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이제 수열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수열에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건데, 여기에 쓴 13579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표기를 할 건데, 그런 거를 앞으로 수열에서는 이 소문자 A에 여기 아래첨자로 숫자를 하나씩 붙여서 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A1이라고 쓰면 첫 번째 항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항은 A2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각각의 하나하나들을 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항에 대한 표기하는 방법으로 A1, A2, A3 이런 걸 쓰겠다 이런 얘기. 물론 무조건 A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너네가 표기하기에 따라서 B1, B2를 쓰더라도 상관은 없어. 다만 이 순서는 지켜주자. 앞에서부터 순서는 지켜주면 돼. 비슷한 예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어떤 함수를 fx라고 쓰고 시작을 해도 되고 뭐 gx라고 써도 시작해도 되듯이 a로 쓰든 b로 쓰든 c로 쓰든 그건 상관없어. 통상적으로 f를 많이 쓰듯이 수열에서는 통상적으로 스몰 a를 많이 쓰기는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수열의 기본적인 표현 방법하고 어떻게 수열을 나타내는지 뭐 나타내는 표기법을 간단하게 배웠는데 이 수열을 접근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수열의 접근 방법 또는 뭐 표현 방법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방금 했다시피 우리가 그냥 숫자를 하나하나 써보면서 직접 나열을 해보는 거야. 나열. 대입 정도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 그냥 하나하나씩 나열을 하던가 대입을 해서 이 규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는 문제에서 10번째를 찾아라. 그럼 뭐 10번을 대입 또는 나열을 해서 찾아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3이고 세 번째가 5인 걸 아는데 과연 100번째는 누구일 거냐 이런 걸 찾으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적은 수라면 그러니까 5번째를 찾아라 뭐 7번째를 찾아라 같으면 그냥 5번 7번 대입하는 게 빠르긴 하겠지만 숫자를 좀 크게 줘서 123번째는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큰 값에 대한 거, 큰 항에 대한 걸 물어볼 때는 하나씩 대입해서 123번을 대입하는 것보다는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면 일반화를 시켜서 123번째 해당되는 항을 찾는 게 빠를 거야. 그 일반항이라는 게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이 일반항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은 차차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표현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 귀납적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데 귀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 항들 간의 관계.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이 수열의 기본 정의가 뭔지를 했고 그 기본 정의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을 뭐 이런 형태든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떤 규칙이 나올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수열을 나타내는 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보다시피 하나씩 써보는 나열하는 방법,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화를 시킨대. 그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일반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세 번째는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로 이 수열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얘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보면 될 거야.